뭐라고? 거기는 소독이나 제대로 하고 치료를 하는 것 맞니? 엄마,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 맞아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살리고 싶은데.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여기 엄마를 붙잡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최첨단 의술을 전공한 에바 리히터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부모님은 평범한 교사였지만 제가 공부를 잘했기에 좋은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 늘 희생하셨어요.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저는 미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대학 시절 저는 로봇 수술과 신약 개발에 푹 빠져 지냈어요. 최첨단 의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미넨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연구에 매진했죠. 저에겐 환자를 치료할 때 늘 지켜온 믿음이 있어요.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로 보지 않는 거죠. 10년간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환자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어요. 의사에겐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최신 의술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양손에 들고 달려왔던 어느 날 난관에 부딪혔죠. 제 어머니가 심각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인데 어째서 엄마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독일에서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수백 명의 최고의 의료계 인사들이 모인 이 권위 있는 의료기술 컨퍼런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시작하려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저는 에바 리히터 박사입니다. 특히 수술용 로봇과 최신 제약 치료 분야에서 저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죠. 교수이자 연구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다려온 청중들 앞에서 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로봇 정밀도의 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그래프와 이미지가 제가 말할 때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장식했어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개발된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서양 의학이 달성할 수 있는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손톱보다 작은 절개를 통해 밀리미터 이하의 정확도로 수술할 수 있는 최신 로봇 시스템의 복잡성을 설명했어요. 청중을 힐끗 보니 저만 감명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았죠. 고개를 끄덕이고 펜으로 메모하고 발견의 에너지가 만져질 듯했어요. 물론 약간의 논평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죠. 일부는 강력한 증거가 부족한 전통 요법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양의학을 약간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과학에 확고하게 뿌리를 둔 독일의 의료혁신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즐거운 동의의 물결이 퍼졌죠. 그러나 교만은 몰락전에 징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올 때 저는 세상 정상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악수하러 왔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칭찬이 오갔죠.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보통 컨퍼런스 중에는 핸드폰에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꺼내 화면을 봐야 할 것 같아 보게 했죠. 어머니가 계시는 함부르크 요양원에서 온 암호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중하게 소용돌이치는 대화에서 빠져나와 조용한 복도 구석을 찾아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속에서 가라앉는 느낌을 무시하려 했죠. 상대편 의사가 말을 시작했을 때 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리히터 박사님,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겪고 계신 신경학적 증상들, 최근 검사 결과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해하려 했었어요. 한때 활기찼던 어머니가 서서히 시들해지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여기서 고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것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독일 의학의 힘 아니었나요?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표준 치료법은 최소한의 효과만 있었습니다. 의사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어머니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실험적 치료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리히터 박사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무감각하게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귀에서 전화기를 내렸어요. 제 머리는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제가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용돌이치는 생각에 잠겨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괜찮으신가요? 걱정스러워 보이시는데요. 잠시 망설였어요. 먼저 떨쳐버리고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의 부드럽고 진실된 태도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죠.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제 목소리에 떨림에 놀라며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여기 독일의 의사들은 별다른 답이 없어 보여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찼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되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이재성 박사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 출신 종양학자예요. 지금은 여기 미넨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에바 리히터 박사입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 이재성 박사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당신의 상황을 감안할 때 참석할 만한 발표가 있어요. 그가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어요. 서울에서 온 신경과 전문의 준서 박 박사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한의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선구적인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 연구이지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의학? 그건 정확히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죠. 솔직히 관심사도 아니었고요. 제 영역은 첨단 기술, 엄격한 시험과 데이터였어요. 그 어떤 전통성에 대한 언급은 제 머릿속에 경고음을 울리게 했죠. 그러나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친 눈빛, 한때 흔들림 없던 손이 이제는 떨리는 모습. 지난 방문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 도와달라는 무언의 호소.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어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재성 박사님. 아마도 저도 참석해봐야겠네요. 우리가 헤어질 때 이재성 박사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어요. 시계를 흘끗 봤어요. 발표는 몇 분 뒤에 비홀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죠. 서두른다면 아직 맞출 수 있었어요. 어깨를 폈고 결심을 모았어요. 그리고 복도를 향해 걷기 시작했죠. 준서 박 박사가 연단에 오르고 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저는 홀 뒤쪽으로 살며시 들어갔어요. 그는 친절한 얼굴을 한 중년 남성이었고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억양 있는 영어가 또렷이 울렸고 저는 좌석에서 앞으로 기울이며 노트에 펜을 들었어요. 회의적일지 모르지만 공정한 청취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어요.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메모를 끄적이며 앉아있는 동안 잘 모르긴 했지만 변화의 바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붐비는 강의실에서 이 눈에 띄지 않는 발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로 자랄 아이디어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거죠. 박 박사의 발표 후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제가 의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항상 서양의학이 선진 기술과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복잡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강의실을 나와 미넨의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한 곳에 앉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모두 자신만의 삶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으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너무나 활기차고 생기 넘쳐 보였어요. 요양원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쇠약하고 지친 모습과 연결 짓기 힘들 정도였죠. 의사와 나눴던 대화, 암울한 예후를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치료법은 효과가 없었어요.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고 선택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고요. 박 박사와 그의 연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전통 한의학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호전을 보인 환자들의 사례까지. 이것이 어머니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머니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서양 의학만을 신뢰해 오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한의학을 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에바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제가 이번 학회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거였는데. 에바야, 어머니가 말씀을 끊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서양의학을 신뢰해왔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게 최선이란다. 하지만 엄마,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연구 결과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요. 내가 의사라는 건 알지만 엄마는 아직도 널 믿기 힘들구나. 전통의학이라니 어떻게 그런 건 믿을 수 있니? 엄마가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고요. 제발 마지막으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에바, 그만하렴. 엄만 이미 결정했다. 한의학 같은 건 고려할 생각도 없어. 전화를 끊고 좌절감에 휩싸였어요. 분통이 터졌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얘야, 어제는. 엄마,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로 모셨어요. 박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께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회의적이셨지만 점차 그 태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 환자분 사례 좀 보세요. 서양의학으로는 별다른 호전이 없으셨는데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셨다고요. 엄마에게도 꼭 이런 희망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딸아,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찾아보고 고민했는데 엄마는 귀를 닫아버렸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당연히 낯설고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우리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어떨까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간곡히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알겠다, 에바야. 엄마도 믿어볼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가 안 믿을 수 있겠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께 연락도 드리고 병원과 일정 조율도 시작했죠.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박 박사의 연구와 한의학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정보와 지원을 모았고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특별한 의료 지원을 받으셨어요. 박 박사님께서 미리 항공사에 연락하셔서 의료진을 배치해 주셨거든요. 간호사 한 분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물을 투여했죠. 또한 산소 마스크와 모니터링 장비도 준비되어 있어서 어머니의 건강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어요. 비행 중에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좌석을 완전히 눕힐 수 있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했죠. 의료진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편안한 자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장거리 비행에도 어머니의 컨디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박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응급 이송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의료 장비를 갖춘 차량이었죠.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탑승시켰고 차는 곧장 경희대학교병원으로 향했어요. 박 박사님께서는 이송 과정 내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확인하셨죠. 병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준비된 병실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미 담당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철저한 검사와 함께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최첨단 의료시설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노력으로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준비와 지원은 박 박사님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세심하게 우리의 여정을 챙겨주시고 최선의 의료 자원을 동원해 주신 거죠. 낯선 타국 땅에서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는 박 박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느꼈죠. 박 박사님과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은 영어 또한 훌륭해서 저희 어머님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죠.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경험의 소용돌이였어요. 음식, 언어,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까지 모든 게 미넨과는 달랐죠. 압도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새로움 속에서 병원은 우리의 정착점,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1년의 검사와 평가를 받는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냈죠. 박 박사와 그의 팀은 철저했고 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는 지켜보고 배웠죠. 그들의 접근 방식의 모든 디테일을 흡수하려 했었어요. 혀와 맥박 분석 같은 전통적 진단법을 현대 영상 기술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 말이에요. 질병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정서적, 영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점도 인상 깊었죠. 그건 제가 서양의학 교육에서 배운 모든 것에 도전하는 총체적 관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보고 깨닫게 될수록 그 방식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몸과 마음, 영혼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다뤄야 했던 거예요. 의료 예약 사이사이에 박 박사는 우리를 한국 문화에 푹 빠뜨리는 걸 자신의 임무처럼 여기셨어요. 병원 한약부를 안내해 주셨는데 말린 식물과 뿌리가 가득한 유리병들이 무지갯빛으로 줄지어 있었죠. 음양, 오행, 경락을 통한 기, 에너지의 흐름 등 한의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고대 의학 체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세계관이었죠. 그리고 저는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또한 박 박사는 병원 밖의 세상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활기찬 전통시장에 데려가 주셨는데 상인들은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이 팔고 있었죠.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는 법, 한국식으로 인사하고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에 감동받았어요. 어딜 가나 미소와 친절이 있었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느껴졌죠. 이건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차이를 넘어선 인간 연결의 힘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치료 계획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표적 서양 약물과 침, 한약, 뜸 같은 전통 한방요법을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이었죠. 모든 요소가 꼼꼼하게 선택되고 개인화되어 어머니의 독특한 필요와 체질에 맞춰졌어요. 어머니가 용감하게 이 새로운 길을 가는 모습, 박 박사와 그의 팀을 믿고 맡기는 모습을 지켜봤죠. 쉽지만은 않았어요. 치료는 강도가 샜고 진전은 더뎠죠. 그리고 천천히 놀랍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뺨에 색이 돌아오고 눈에 빛이 스며들었죠. 식욕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만드는 활기찬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저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침 자리를 찾는 법, 한약 따리는 법, 어머니의 몸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는 법을 배웠죠. 이건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었어요. 책과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합적 접근에 바친 의사와 간호사들의 지혜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었죠. 어머니의 치료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울 생활의 새로운 리듬에 빠져들었어요. 낯선 것은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를 편안함과 소속감이 대신하기 시작했죠. 병원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고 그곳의 직원들은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배움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고대 문헌과 현대 연구 자료를 뒤적였어요.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면서요. 한의학 철학에 매료되었죠. 우주의 축소판인 인체, 음양과 오행, 기의 흐름에 의해 좌우된다는 개념의 말이에요. 그건 제 내면 깊숙이 공명하는 세계관이었어요. 연결성과 완전성에 대한 통찰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머니는 꽃을 피우고 계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어머니다워지고 계셨죠. 치료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활력을 안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쁨 그 자체였어요. 희망과 치유의 힘을 매일같이 일깨워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변화한 건 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미묘하면서도 근원적인 방식으로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내면에 알지 못했던 연민과 연결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침술 클리닉에서 보조하던 중 특별히 힘든 환자분을 만났어요. 연로하고 몸이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이었죠. 바늘이 닿을 때마다 움찔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어요. 단순히 증상의 집합체가 아닌 살아있는 한 사람,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분께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을 건네고 손길을 더욱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손길 아래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숨소리가 가라앉고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걸 보았죠.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깨달음 같았어요. 제가 되고 싶은 의사, 제가 세상에 가져다주고 싶은 존재가 무엇인지를 엿본 순간이었죠. 그저 기술자나 과학자가 아닌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자 말이에요. 이 경험을 박 박사와 나누었더니 그는 알만한 미소를 지으셨죠. 에바, 그가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질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닿는 것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우리가 귀국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단지 여행 가방만 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아이디어와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싸고 있었어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았죠. 앞길에는 도전과 장애물이 가득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선물과 세상과 나눌 책임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박 박사님은 우리를 도심 외곽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나무와 꽃 사이를 걸으며 달콤한 봄 공기를 마시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에바, 그가 말했어요. 당신에겐 위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와 가르침, 변화의 여정이요. 미넨에 가서 지금 한국에서처럼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 균형과 조화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 당신의 연민과 용기를 믿으세요. 울컥한 마음에 그를 꼭 껴안으며 모든 것에 감사를 전했어요. 과학과 예술, 지식과 친절,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준 것, 봉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어머니와 저는 미네냉 비행기에 오를 때 가슴속에는 슬픔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이렇게 소중해진 곳을 떠나는 슬픔, 그리고 앞에 놓인 모험에 대한 설렘이요. 몇 달 전 이곳에 도착했던 나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얻은 배움과 통찰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깊어질 거예요. 제 존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는 걸요. 어머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 한국의 한의학에 감사하며 저도 미넨에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그릴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곳에 방문을 한 외국인이 어떤 음악을 듣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제인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끌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저는 여행지를 일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우와, 신칸센이 빠른 속도로 플랫폼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전 아직 일본 사회의 효율성과 속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저는 항상 일본이 기술 혁신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며 동경해왔어요. 로봇 레스토랑, 말하는 화장실, 애니메이션 카페 등 확실히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멋진 물건에 있어서는 분명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저는 첨단 기기 외에도 일본의 유구한 역사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복잡한 문화에 항상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도부터 사무라이 전사와 명예의 이야기까지 풀어야 할 층위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저축한 끝에 29살에 마침내 토론토에서 도쿄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고 진짜 일본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오자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번화한 거리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제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캡슐 침대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유명한 캡슐 호텔의 흥미를 느껴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 침대는 정밀함과 소형화에 대한 일본의 기술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도쿄 지하철의 어지러운 미로에 감탄했고 최신 기기가 가득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길을 잃기도 했으며 번화한 츠키지 어시장에서 맛있는 초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타쿠와 애니메이션의 천국으로 유명한 전기 도시 아키하바라를 방문하게 되어 기뻤어요. 애니메이션 상품이 즐비한 혼란스러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제 감각을 일깨워 주었어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온수 변기, 완벽한 45도 각도로 절하는 일본인들, 그리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식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항상 이동 중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관광지를 모두 둘러보면서 저는 일본이 얼마나 동질적인 사회인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98%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에서는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인도에 뿌리를 둔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일본인들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흘깃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디를 가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느껴졌어요. 언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가이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연습했지만 손짓과 가리키는 메뉴 그림에만 의존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스미마센, 은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되었고 길을 잘못 찾거나 잘못 주문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해야 했죠. 몇 주가 지나면서 도쿄의 콘크리트 정글은 점점 저를 더 밀실 공포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현란한 네온사인은 점점 어두워졌고 문화 충격은 더욱 깊어졌어요. 고향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미소, 볼뽀뽀, 전날 밤의 하키 경기에 대한 대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하철의 무표정한 시선, 신체적 접촉의 부재, 정적은 저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프라의 위협과 기술의 마법 같은 능력은 여전히 제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효율적인 기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가면 뒤에서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진정한 문화적 참여를 찾기 위해 저는 방향을 바꿔 고대 수도인 교토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푸르른 언덕에 2,000개가 넘는 사찰과 신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동경하던 전통 일본의 중심지였어요. 교토역에서 내린 저는 또 한 번 신칸센을 타고 뻐근한 목을 돌렸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구겨진 지도를 보면서 황금 파빌리온, 료안지 바위 정원,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둘러볼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어요.
나이키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믿음직한 캐논 카메라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몇 번이나 타고 나서야 드디어 아라시야마 역에 도착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빽빽한 대나무 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상쾌한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풍금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명상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어 발이 얼마나 피곤한지도 잊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상상했던 여행의 행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바위 정원의 상징적인 석재 배열의 완벽한 조각품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골든 파빌리온에서는 고요한 연못 위에 떠있는 빛나는 사원의 모습을 카메라의 여러 각도로 담으며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빨간 도리이가 늘어선 중세 거리를 거닐고 지역 신사에서 포춘 스틱을 흔들고 오미쿠지 종이 운세를 긁으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말차가 들어간 음식, 폭신폭신하고 고소한 팬케이크, 입안에서 살살 녹는 와규와 같은 별미도 맛보았죠. 눈도 마주치지 않는 어색한 사회적 교류가 이어졌지만 저는 이케바나 꽃꽂이의 섬세한 예술, 하이쿠의 경제적인 시 등 일본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죠. 드디어 교토에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비자 기간이 다가왔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다시 챙기고 망설임 없이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에 대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지능형 화장실부터 은하계 비디오 게임 센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놀라운 기술력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초고속 대중교통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로봇의 예의와 반짝이는 기기 뒤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문화적 장벽과 인종적 획일성에 둘러싸인 일본의 내성적인 성격은 일본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일본에 관한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 경험을 제한시켰죠. 풍부한 문화적 전통이 분명 강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외부인에게는 대부분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경직된 사회 구조와 드문 정서적 교류는 결국 제 활기찬 정신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일본의 극단적인 음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양, 즉 역동적으로 균형 잡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가정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전히 제가 찾지 못한 문화적 절반이 동아시아에서 더 발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잠시 캐나다로 돌아와 자금을 더 모은 후 저는 동아시아에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5000년의 장구한 역사와 매콤한 사천 요리가 있는 중국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어려움을 겪은 후 중국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더 쉬운 곳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 한국은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부끄럽게도 저는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큰 형님인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 미미한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용감한 국가가 급속한 발전과 치열한 전통 보존이라는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10월 말의 화요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던 저는 저의 모든 오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공항부터 이미 다른 나라였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서 졸린 눈을 비비며 눈을 뜨자 반짝이는 바닥과 초현대식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웃 나라에 비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한국 원화가 거의 캐나다 달러와 같은 2,000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휴대폰으로 트렌디한 홍대의 숙소 주소를 보여줬어요. 깨끗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안개가 자욱한 산 사이로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즐비한 좁은 길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기본적이지만 편안한 호스텔 숙소에 체크인했어요. 유럽과 호주에서 온 흥많은 동료 여행자들이 밤거리 문화의 핫한 장소에 대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차로 인해 너무 오래 쉬고 싶지 않은 저는 활기찬 홍대 거리로 달려가 한국에서의 모험을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첫날은 주로 동네 바비큐 집에서 군침 도는 고기 요리와 맛있는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걸어다니면서 매력적인 한옥 마당집과 번쩍이는 노래방 옆에 자리 잡은 힙한 지하 미술관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는 한국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품고 있는 제 마음을 뒤바꿔 주었어요. 한국은 과연 위풍당당한 중국과 혁신적인 일본의 영향이 뒤섞인 영감을 주지 못하는 평범한 나라로 저에게 느껴질까요? 저는 한국이 일본에 세련된 미학에 견줄 만한 문화적 전통이 부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방탄소년단 같은 화려한 K-팝 밴드와 해외에 진출한 한국식 바비큐 체인점들은 저에게 진정한 깊이보다는 대중적인 상업성을 외치는 것처럼 보였죠.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완고한 선입견에 집착하며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큰 실망을 맛본 후 한국에서 문화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단단히 접은 상태였죠. 주말 여행에 저렴한 거점을 삼는 것처럼 가볍게 2주만 머물 계획이었죠. 셋째 날, 저는 숙소 기숙사에서 멜버른에서 온 호주 여행자 샘과 엠마를 만났습니다. 흥미가 솟구치는 모험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저희는 함께 주요 명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저녁 식사에서 그들은 한국의 초고속 와이파이와 상세한 지하철 지도에 대해 극찬했어요. 여기는 할머니들도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드라마를 시청하잖아. 샘이 외쳤습니다.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가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최첨단 기술이 있지만 한국처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광범위한 기술 사용은 부족했죠. 다음 날 아침 창덕궁을 방문해 우아한 왕실 정각과 비밀 정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고궁 건물이 자연 지형에 따라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여유로운 한국적 우아함의 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묘한 산의 배경은 계곡 너머로 보이는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엠마는 북촌 한옥마을 우체국에서 전통 여포 도장으로 팔찌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반쯤 엉망진창인 저희의 시도에 할머니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는 이곳에서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술에 취한 저는 노래방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를 불렀는데 여러 언어로 된 무궁무진한 노래 옵션에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홍대 클럽에서 새벽까지 춤을 추었고 24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즐거운 밤의 에너지에 흠뻑 취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넓은 도시를 가로질러 어렵지 않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서 친구들은 친구, 일본, 캐나다, 화성 어디에서든 겹겹이 쌓인 기대의 짐을 내려놔. 첫 번째 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개방성을 다시 찾아봐. 샘이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감동한 저는 2주 동안 편견을 버리고 한국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유학 중인 샘의 대학생 친구 제인과 마주쳤습니다. 제인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기 위해 6개월의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와 같은 유명 국제대학이 이곳에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인은 장기 교환 학생으로서 숨겨진 문화적 보석을 발견한 한국인 팁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어요. 저희는 그녀와 함께 역사적인 도시 전주로 주말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 한국의 뿌리를 대표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통찰을 약속했죠.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며 경험한 것은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희 얄팍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초고속 열차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전주까지 단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미술관, 정원, 사찰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한옥마을로 들어섰어요. 전주의 한지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래 설화를 배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개발된 고추장, 김치찌개, 막걸리의 강렬한 발효 맛을 맛보았죠. 밝은 색의 천막 아래에서 한국 할머니들은 추억의 반지부터 손바느질로 만든 지갑까지 완벽한 느낌의 전통 공예품을 판매했습니다. 우아한 기생과 근엄한 관리들이 등장하는 왕실 행렬 재현도 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 전통 무용 안무에는 K-팝의 드라마틱한 다리 찢기나 엉덩방아 찢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인 채 평화롭게 어머니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한국 아기들이 촉감을 통해 문화적 지혜를 흡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기들은 해맑게 웃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낯설음을 지우고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밤에는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먹었는데 건강에 좋은 채소와 짭조름한 고기, 고소한 밥이 영양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을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 북적이는 먹자골목은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어요. 그날 밤 전통 목조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매트를 깔고 누워 새로운 경험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은 고대 성벽 사이로 아름다운 하이킹을 하며 작은 바닷가 노점에서 상큼한 감집으로 갈증을 해소했어요. 저녁에는 검은고를 타며 민요를 부르는 음유시인과 함께 푸른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죠. 임진강이 마을을 갈라놓았을 때 헤어진 연인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가락과 현악기 소리. 비극적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눈물을 훔쳤어요. 옆에서는 샘이 급히 코를 훔치고 엠마가 슬며시 볼을 닦는 모습이 보였죠. 제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모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놀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인과의 주말은 한국 문화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K-팝의 화려한 현대적 뮤직비디오와 화려한 고층 빌딩 아래에는 한국의 유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여전히 강렬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음식의 풍미,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이동식 가게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길거리 간식을 파는 동네 아줌마들을 찾아 나서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경건하게 절을 하고 젊은이들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개인주의가 펼쳐져 있는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끈끈한 공동체 의식과 나이에 대한 공경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엠마는 논문 조사를 위해 한국 가구박물관을 방문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획일화된 유리 궁전을 수없이 보아온 저에게 박물관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독립된 작품보다는 가정용 가구 세트가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같은 핵심 가치를 반영해 한국인의 주거 환경에 맞게 맞춤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연한 모듈형 디자인 덕분에 전체 세트를 좁은 출입구를 통해 현대식 고층 건물로 옮길 수도 있었죠. 여러 세대에 걸쳐 요리하고 기대고 소중한 물건을 보관했던 흔적과 흠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롱, 책장, 가스레인지를 겸손하게 구경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직도 고추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달리 한국인들은 현대적인 인체공학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감성적 가치를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개인의 유산을 존중하는 모습은 도쿄를 지배하는 차가운 스타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한국의 수준 높은 디자인 수준이 그동안 제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깨달았어요. 그 후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은 촉각 금속 램프, 인체공학적 가구, 천연 방음제와 같은 급진적인 혁신을 선보이며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한국 건축가들은 밤이 되면 마법처럼 빛나는 물놀이 시설로 변하는 우뚝 솟은 조명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넋을일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한국인이 실용성과 순수한 시를 융합하는데도 선구적인 대가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제 경력을 제한하고 위험한 창작 프로젝트를 저항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약을 뛰어넘어 대담하게 도전하기보다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편안함을 추구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맹목적인 전통이 아닌 비전 있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기준을 빠르게 개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가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는 이 균형이 바로 제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복합적인 역동성이었어요. 쉬지 않고 이어진 하루를 마치고 시차 적응을 마친 저는 홍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리석고 오만했던 저희 선입견은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은 결코 모방국도 실체가 없는 얄팍한 성공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이 약소국은 순전히 회복성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한계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저는 오랜 관습이 아닌 빠른 디지털 발전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더 많이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며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웠고 더 많은 것을 만끽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일정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멋진 곳은 이미 저에게 마법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 시간이 되었죠. 한국은 지난 2번의 변화무쌍한 계절 동안 저의 오만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끊임없는 문화적 몰입을 통해 저는 한국의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풍요로움에 겸허하게 서게 되었어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초고속 와이파이, 따뜻한 커뮤니티, 수공예품 등 한국은 매일매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은 왠지 모르게 우아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24시간 활기차게 돌아가는 삶이 담긴 유서 깊은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눈부신 VR 기술, 힐링을 선사하는 한지 공예, 향기로운 고풍스러운 찻집 등 활기찬 다양성이 나란히 번성하고 있었어요. 고즈넉한 한옥 마을 위로 우뚝 솟은 첨단 고층 빌딩은 과거와 미래가 잘 융합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웅장한 산사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고즈넉한 해안마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얼큰한 찌개와 정겨운 반찬, 크리미한 막걸리는 저희 지친 입맛을 달래주었습니다. 미녀를 부르는 해녀부터 네온 모자를 쓰고 거리를 누비는 비보이 크루까지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가슴 벅찬 경험으로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던 저는 벌써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추억 회상을 멈춰주었어요. 거의 공항이에요. 집으로 가세요? 저는 흩어져 있던 생각을 다시 모았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사실 아직 집에 안 가요. 몇 주 동안 일본으로 휴가를 가려고요. 깜짝 놀란 그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래도 한국이 더 낫죠? 하하. 그의 반짝이는 눈가에 갑자기 웃음주름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백미러를 보며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확실히 한국이 더 낫죠. 한국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죠. 택시기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네요. 한국과 일본은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 잘못된 가정이 두 나라에서의 초기 경험에 어떤 색을 입혔는지 생각하며 웃으며 아저씨 말이 맞아요. 이번엔 일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려고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택시기사는 웃으며 좋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가 제 가방을 건네는 동안 다른 택시들은 출국장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한국어 명함을 건네주며 나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의 평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체크인 줄에 합류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둘러보면서 익숙한 놀라움이 다시금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매일 저를 놀라게 했죠. 토론토나 런던 히스로와 같은 글로벌 허브 공항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가장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정시 출발하는 항공편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아한 계단식 체크인 홀에 올라서니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건축물에 다시 한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건설된 지붕 디자인은 한국의 완만한 산을 닮았어요. 동굴 같은 유리와 철골 구조물은 자연광이 들어오고 전통 정원과 찻집, 예술적인 조각품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세련된 정보 키오스크에서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어린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이 솟은 무빙워크는 세련된 면세 부티크와 라운지 바가 늘어선 중앙홀 사이를 승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죠. 화려한 삼성존에서는 최신식 태블릿과 8K AI 오븐 등 캐나다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기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 스케이트장, 박물관까지 갖춘 공항의 거대한 규모는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실내 숲을 지나 셀카를 찍기 좋은 무성한 한류 테마 정원에 들어섰어요. 구석구석에는 한국식 디저트, 죽, 건강식 비빔밥을 파는 힙한 가게에서 향긋한 냄새가 풍겼죠.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여행객을 돕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신속하게 요청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글로벌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구글 번역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숙소 근처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전통 예술과 공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레고처럼 생긴 거대한 빛이 나는 벽돌을 제대로 쌓으면 증강 투영을 통해 3D 동물로 변신했습니다. 세계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다문화 체험존에서는 신이 난 아이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연꽃 종이접기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비좁은 복도와 낡은 인테리어의 일본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인천은 정말 발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기술적인 면에 매료되었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때때로 원활한 기능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뛰어난 공항이 증명하듯 진보와 전통의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했어요.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은 인천공항을 편안함, 편리함, 청결도 면에서 몇 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시되는 탑승구 알림 덕분에 출발 시간 몇 분 전에 편안한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역경에 맞선 한국인의 용감한 정신을 보여주는 인천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1958년 개항한 김포공항은 한국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된 직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상과 육로의 접근이 차단된 전국에 긴급 구호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빠르게 건설했죠. 말 그대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공항을 상상할 수 있는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굳건히 재건하면서 항공편은 수년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여행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규모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부지를 단순히 확장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메가 허브 개발을 과감하게 승인했습니다. 2002년에 해안 매립지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2년 후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에 1단계가 완공되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가속함과 동시에 인천과 같은 인프라를 통해 날아오르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불사조 같은 나라는 전쟁의 침략,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혼란, 엄청난 금융위기, 심지어 탄핵당한 대통령 등 격동의 역경을 딛고 부활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은 매번 잿더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라했던 인천공항을 수상 경력에 빛나는 경이로운 건축물로 확장한 것처럼 국민들은 협동과 노력, 회복성을 통해 미래를 승리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 항공 전문가들조차도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이 야심찬 비전을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 일정에 맞춰 끈질기게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물리쳤습니다. 2005년 기록을 경신한 이 새로운 공간은 광대한 글로벌 연결의 시대를 열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패한 정치인 스캔들이 터지거나 재벌의 독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등 성장 궤도에 장애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때때로 고착화된 위계질서와 낡은 사회 규범에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척자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스타일과 실속을 겸비한 뛰어난 디자인을 통해 바다를 가로질러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대담한 집단 정신을 반영했어요. 인천공항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 광활한 한국인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로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법 같은 서울이 은빛 구름 뒤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며 비행 중인 이 용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한국은 후발 국가들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용감한 인내를 통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현대적 승리의 풍요로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뿌리를 가진 이 용감한 페이스세터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일본 여행의 다음 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적 제약이 많은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제 예상을 뒤엎는 비슷한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을 좀 더 넓게 열면 말이죠.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항의 냄새를 맡으며 다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뤘던 한국은 이제 왠지 모르게 제 아시아 고향처럼 느껴져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홍대 숙소에서 샘과 엠마와 함께 여행 소감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친구를 위해 최고의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지. 이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을 시간이야. 샘이 따끈따끈한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싸한 김치부터 달콤하고 고소한 디저트까지 한국의 찬란한 음식 풍경에 다시 빠져들 준비가 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가장 좋아하는 고추장 맛집에서 제대로 된 귀국 만찬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 바비큐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를 먹으며 질서정연한 일본과 역동적인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양국에 대해 베테랑인 저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흥미로운 관찰을 주고받았죠. 엠마는 일본에서는 엄격한 성역할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고 한국은 여성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더 진보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우연히 196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 라고 엠마는 외쳤어요. 술에 취한 샐러리맨들의 파티에서 술을 따르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밤에 외출하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었어. 하지만 한국의 여성들은 회의실, 건설 현장, 심지어 밤에 길거리까지 장악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확실히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중음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성 CEO, 정치인,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가게의 친근한 할머니 사장님들은 애교가 넘치는 아줌마들에게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큰 인심을 보여주기도 했죠. 샘은 일본의 형식주의와 대비되는 한국의 감성적 표현과 정감 넘치는 따뜻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눈을 마주치거나 가게에서 가볍게 수다를 떠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드라마, 에어키스, 미친 듯이 큰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십을 외치는 아줌마들을 볼 수 있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서 밀도 있는 토론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진 다음 조용한 일본에서 더 넓은 대인관계 관습을 다시 배워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식 반말 스타일의 캐주얼한 솔직함이 제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느꼈죠. 며칠 동안 엠마와 저는 전통 공방 수업에 등록했고 샘은 장엄한 제주도의 파도를 타러 떠났습니다. 여행 친구로서 저희는 이제 관광 명소를 잠깐 들르는 대신 일상적인 한국인들과 연결되는 더 의미 있는 몰입형 경험을 추구하게 되었죠. 직물 노점이 빼곡히 들어선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에서 한복가게 주인이 천연염료와 수제 도장을 이용한 한지 공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지는 원래 한국의 최적의 습도에서 주로 자라는 귀한 당나무에서 나온다고 배웠죠. 저는 열심히 집중해서 못생기고 불규칙한 첫 작품으로 종이접기 상자로 접어 떡을 만들었고 엠마는 예쁘게 인쇄된 선물 포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다쟁이 상인들은 종이 컵에 커피를 담아 마시며 각자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강인한 버드나무처럼 이들은 한국전쟁의 참화부터 경쟁업체의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경제적 재난까지 모든 풍파를 이겨냈죠.
하지만 이 강인한 아줌마들이 자신의 기술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인내와 혁신은 한국의 민족적 여정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예술적인 해일이 마을에서 저희는 고요한 할머니가 이끄는 다도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녹차가 쓴맛이 강한 일본의 말차와 달리 어떻게 평온함과 치유를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고즈넉한 대나무 오두막에서 저희는 할머니의 장인의 손놀림으로 차를 따르는 우아한 동작을 보며 명상하듯 어딘가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소한 볶은 쌀 향이 나는 보리차 티의 향긋한 향을 들이마시자 감각이 깨어났어요. 시적인 경험에 최면에 걸린 엠마도 똑같이 최면에 걸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고풍스러운 우체국에서 저희는 만년필로 직접 편지를 쓰고 전통 우표로 봉투에 예쁘게 봉인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애편지를 보내니 디지털 소통에 비해 정겨운 낭만이 느껴졌습니다. 밖을 나오며 서울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는 600년 된 한옥들이 현대화를 위해 전통을 희생한 대부분의 아시아 수도들과 달리 전쟁과 재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늦은 밤, 네온사인이 켜진 홍대의 젊음의 거리에서 저희는 숨겨진 지하바와 인디 아트 갤러리를 발견하며 시끌벅적한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어쿠스틱 포크와 감각적인 R&B가 어우러진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아일랜드 틴 휘슬러와 아프리카 젬베 드러머로 구성된 귀여운 학생 밴드가 연주하는 것을 구경했죠. 수박 막걸리 칵테일을 나눠 마시며 강한 아프로 비트와 케이팝 리믹스가 어우러진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저희는 멋진 할머니부터 열혈 청소년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진 이 포용적인 예술 현장 속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